우리는 전부 태국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버렸어요. 전직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국제 심포지엄에서 폭탄 고백을 했습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날 IMF의 문을 두드린 두 나라. 그런데 30년 뒤 한국은 선진국이 됐고 태국은 아시아의 병자가 됐습니다. 무려 5배의 격차. 한국을 비웃던 일본 최고의 경제학자도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가 30년 전 직접 서명한 비밀 문서가 공개되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던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단 하나의 차이. 30년 만에 밝혀지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싱가포르의 한 국제회의장. 늦은 오후였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30주년을 기념하는 비공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불려온 15명의 경제 전문가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마리나베이의 스카이라인이 노을에 붉게 타들어갔고 에어컨 바람에 누군가의 자료 뭉치가 사락사락 넘어갔어요. 갓 내린 커피 냄새가 회의장에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쥔 발표 자료가 땀에 살짝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좌장은 에드먼드 하트웰 교수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개발 경제학에 살아있는 권위자였어요. 백발의 안경을 쓴 노학자였는데 평생 수십 개 나라의 흥망을 지켜본 사람 특유의 쉽게 감동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첫 발표는 핀리 차관보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국제담당 차관보를 지내셨고 90년대 아시아 개방 정책을 설계하신 분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책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회의장에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트웰 교수는 그렇게 시작부터 저에게 선을 그었어요. 박수가 몇 번 났습니다. 형식적인 박수였어요. 사람들 표정엔 또 미국 관료의 자화자찬이겠지 하는 권태가 깔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 가장 비싼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만 살짝 올렸어요. 일본에서 온 타카하시 켄지. 한때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스타 경제학자이자 지금은 일본 최대 경제연구소의 이사장입니다. 저와는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죠. 그의 손목에서 금시계가 형광등 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천천히 덮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트웰 교수가 안경 너머로 저를 의아하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장짜리 데이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올라오는 이 짧은 길에 마음을 바꿨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요. 타카하시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스터 핀리, 은퇴하시더니 감상에 젖으셨군요. 여긴 학술 심포지엄입니다. 고해성사할 곳이 아니에요.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어요. 저는 그 웃음을 견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두 나라를 놓고 저울질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똑같이 펄펄 끓던 두 나라요. 그리고 우리는 워싱턴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전부 태국에 걸었습니다. 웃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우리는 태국이 다음 일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곧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재벌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킨 봉건경제. 정치는 시끄럽고 거리엔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저는 백악관에 올린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 투자 부적격. 제 서명이 또렷이 박혀있는 문서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뛰었어요. 그런데 신사숙녀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1인당 소득 36,000달러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태국은 7,000달러에서 멈췄어요. 거의 5배 차이입니다. 같은 출발선, 같은 위기, 같은 IMF였는데 말이죠. 회의장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펜을 만지작거리던 손들이 멈췄어요. 누군가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이겁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버렸고 왜 완전히 틀렸는가.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쌍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어떤 눈은 호기심, 어떤 눈은 노골적인 비웃음.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30년간 저를 잠 못 들게 한 질문으려. 같은 날 IMF의 문을 두드린 두 나라가 왜 한쪽은 3년 9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고 다른 한쪽은 30년째 그 자리에 갇혀 빠져나오질 못할까요? 운일까요? 재능일까요? 아니면 자원,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타카하시가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가죽 의자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핀리, 답이 뻔한 질문으로 시간을 끄시는군요. 그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던 겁니다. 반도체 값이 마침 그때 올라줬죠.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무슨 거창한 교훈이 있다는 듯 포장하지 마세요. 운은 운입니다. 운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타카하시 박사. 30년 전에도 당신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으니까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방에 있는 15명 중 단 한 명도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이라도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끝에 가서 어떻게 뒤집히는지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30년을 후회한 한 남자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박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미국 동부의 한 투자은행에서 온 젊은 애널리스트 라이언이었어요.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성공 스토리는 반도체 하나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안 왔으면요? 한국도 태국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운이었습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건 분석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라이언, 그 반도체 공장을 누가 지었습니까? 네.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망한다고 했습니다. 채권단은 공장 문을 닫으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와중에도 연구소에 돈을 부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가 10년 뒤에나 열매를 맺을 기술에 돈을 쏟은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준비된 나라만 그 파도를 탔습니다. 그게 운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라이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경제학자 장하오 박사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필리 차관보, 감정은 빼고 숫자로 얘기하시죠. 한국 경제는 재벌 몇 개의 나라가 통째로 몰아준 구조입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고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건 모범 사례가 아니라 불공정한 도박입니다. 운 좋게 성공한 도박을 마치 정답이었던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죠. 다른 나라가 따라했다간 다 망합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태국은 외국 기업에 활짝 열려 있었고 한국은 자기 손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우리는 태국이 영리하고 한국이 미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고집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장 박사? 장하오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회의장 한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나이 지긋한 경제 칼럼니스트였어요. 애초에 비교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태국은 관광과 농업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굳이 반도체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따뜻한 나라에서 관광객 받으며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오만한 발상입니다. 회의장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가 지금 국민 빚이 나라 1년벌이의 90%까지 차올랐다면요?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도 이자 갚느라 소비를 못한다면요? 그게 정말 행복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운 길을 피한 대가였을까요? 그 질문에는 잠시 후에 답하겠습니다. 프랑스 칼럼니스트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끝에 타카하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그런 주목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마치 우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교수처럼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제목은 차세대 일본, 태국.
그 보고서로 저는 명성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섰죠. 그리고 필리 차관보는 지금 그 보고서가 틀렸다고 온 세상에 떠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제 30년 명성에 흠집을 내서 본인의 후회를 덜어보려는 거겠죠. 타카하시는 저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듯한 무례한 손짓이었어요. 하지만 필리, 당신이 결정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태국이 무너진 건 태국 탓이 아닙니다. 외부 충격 때문이었죠. 소로스 같은 투기꾼들이 바트와를 사정없이 공격했고 군부가 탱크를 몰고 나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건 신도 못 막는 외생 변수입니다. 한국은 그저 운 좋게 그 폭풍을 살짝 비껴갔을 뿐이고요. 두 나라의 차이는 선택이 아니라 운이에요. 당신은 지금 동전 던지기 결과를 가지고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타카하시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15명 대 1명.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타카하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상대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밟는 거요. 그리고 필리, 당신이 그렇게 침이 마르게 떠받드는 한국말입니다.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섰어요. 출산율은 세계 꼴찌고요.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늙어가는 나라, 빚에 짓눌린 나라. 제가 학자 인생을 걸고 장담하죠. 한국은 10년 안에 지금의 태국 꼴이 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늙어 죽을 거예요. 당신이 오늘 한국을 칭송하는 이 발표는 10년 뒤에 가장 우스운 코미디로 기억될 겁니다.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그 웃음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노을은 어느새 완전히 사라지고 창밖은 검푸르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물컵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일까봐 도로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트웰 교수가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필리 차관보.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흥하고 망한 나라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동은 학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이 옳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정작 그 근거는 아직 한 줄도 내놓지 않으셨어요. 후회와 고백 말고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가 없다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이제 정말로 변명할 시간은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타카하시가 방금 한 그 말,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는 그 말을 저도 30년 전에 똑같이 했었으니까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한마디의 대가로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그 보고서에 박힌 제 서명을 떠올리면서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하트웰 교수님. 증거를 드리죠. 그러고도 같은 생각이신지 그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가져온 가방에서 낡은 보고서 한 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두꺼운 책자였어요.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박혀 있던 물건이에요. 저는 그걸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회의장의 몇몇이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세계은행이 30여 년 전에 펴낸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동아시아의 기적. 도대체 이 아시아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분석한 책이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기관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문서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이 보고서의 권위를 의심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모범생 명단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콕 집어 뽑은 8나라예요. 고성과 아시아 경제, 그러니까 우등생들이죠.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태국.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이십니까? 한국과 태국이 세계은행 공식 문서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우등생 명단에요.
30년 전 세계가 이 두 나라를 같은 성공 스토리로 봤다는 뜻입니다. 누가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똑같이요. 장하오 박사가 안경 너머로 그 페이지를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라이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프랑스 칼럼니스트도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떠올리는 그림이 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부지런하고 잘 살았고 태국은 원래 가난한 관광 나라였다. 그 그림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30년 전 외국인의 눈에 이 두 나라는 거의 똑같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타카하시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히려 태국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태국은 영어가 더 잘 통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요. 정치도 한국처럼 시끄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 기업들이 비싼 인건비를 피해 공장을 통째로 옮길 때 그 돈이 가장 많이 흘러든 곳이 태국이었습니다.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가 방콕 외곽에 줄줄이 공장을 세웠어요. 자동차가 쏟아져 나왔고 일자리가 넘쳤고 농촌 사람들이 방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태국을 동양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렀어요.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선 진심으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다음 일본은 태국이다. 그 순간 저는 한 사람의 표정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던 태국 사람이었어요. 솜차이 분낙 박사. 태국에서 온 머리가 희끗희끗한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양의 디트로이트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눈가가 잠시 일렁였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곧 그 표정 위로 깊은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 말을, 다음 일본은 태국이라는 그 말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외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타카하시 박사고요. 우리 둘이 그 합창을 이끌었습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가셨습니다. 그는 팔짱을 다시 꼈어요. 그래서 필리, 결론이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명단에 있었다. 그래서요? 명단에 같이 있었다고 도착점이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죠. 출발점이 같으면 결승점도 같아야 합니까? 당신 논리대로면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부 같은 대학에 가야겠네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비유입니다. 차관보식이나 지내신 분이 이 정도 논리라니 실망스럽군요. 몇몇이 또 웃었어요. 하지만 아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순간부터 회의장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중간에 앉아 있던 독일 사람이었어요. 마르쿠스 베버. 유럽 쪽에서 온 말수가 지독히 적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발표가 시작된 이래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펼친 그 순간부터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페니종이 위를 사각사각 긁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데 베버 한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타카하시 박사. 그 비유는 오히려 필리 차관보의 말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회의장이 베버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갔다면 베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이겠습니까? 타고난 머리? 어쩌면요. 하지만 대개는 졸업한 다음에 각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죠. 누구는 매일 책상에 앉았고 누구는 놀았어요. 출발점이 같았다는 건 차이를 만든 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거죠. 같은 위기를 맞은 두 나라가 위기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타카하시가 베버를 흘끗 봤어요. 못마땅한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베버 교수, 우연을 인과로 착각하지 마세요. 태국이 무너진 건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그 자체가 운명을 갈랐다고요. 그 외부 충격이. 베버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이 왔습니까? 필리 차관보? 아니면 한국만 비껴갔습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합시다. 저는 그를 향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이 차가운 방에서 처음으로 제 편이 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똑같이 왔습니다. 베버 교수. 제가 말했어요. 아니, 한국에도 왔다는 표현은 너무 부족하군요. 정확히 말씀드리죠. 저는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그 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져서 한국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비슷해 보이는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우르르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무너졌고 그리고 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도미노의 맨 첫 번째 조각이 바로 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태국은 위기의 출발점부터 한 몸이었습니다. 태국이 쓰러지면서 한국을 같이 끌어안고 넘어진 거예요. 회의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타카하시조차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같은 명단, 같은 위기, 같은 IMF. 저는 한 단어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나라가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그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집을 어떻게 다시 짓느냐. 누가 흔들지 않고 꾸준히 망치질을 하느냐. 거기서 두 나라의 30년이 운명이 갈렸습니다. 베버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답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 이후의 선택에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깊은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의 회의장 풍경과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에요. 제가 90년대에 이 두 눈으로 직접 본 두 개의 장면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는 방콕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본 장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의 어느 은행 앞 길거리에서 본 장면입니다. 저는 그 두 장면을 30년 동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두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배의 격차를 단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전부 설명해 줄 거라고요. 타카하시가 코웃음을 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어색하게 굳었어요. 회의장의 15명이 발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일제히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도 팔짱을 낀 손도 모두 멈춰 있었어요. 창밖에선 싱가포르의 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방콕의 밤으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방콕의 그 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방콕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위기가 막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미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태국 재무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러 갔죠. 우리는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모였습니다. 통유리 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1년마다 모양이 바뀌던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이요. 어제 빈 땅이던 곳에 오늘 고층 빌딩이 올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이야기에 빨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고 태국 관리들은 자신만만했어요. 한 고위 관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핀리,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나 있습니다. 바트와는 13년 동안 달러당 25바트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저 역시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환율이 단 한 번도 안 변했다는 것, 바로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라이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환율이 안정적인 게 왜 함정입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천국이었죠. 제가 답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환율 손해볼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돈이 태국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성격이었어요. 대부분이 단기 자금,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공장을 짓는 데 쓰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방콕의 부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빈 땅마다 아파트가 올라갔고 아무도 안 사는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빌려온 돈 위에 쌓은 성은 누군가 그 돈을 걷어 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들이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들은 바트와가 25바트라는 가격을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걸 간파하고 바트와를 빌려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락에 돈을 건 거죠.
태국 중앙은행은 가진 달러를 다 풀어서 바트화를 사들이며 25바트를 지키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무려 240억 달러를 그렇게 태웠어요. 장하오 박사가 자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무모한 짓이었죠. 시장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장 박사.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일은 그 다음에 드러났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 있다고 발표했었죠. 제가 호텔에서 들은 바로 그 숫자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재무장관이 실제 금고를 열어봤더니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은 11억 4천만 달러뿐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300억이 아니라 11억 4천만. 저는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미 계약으로 묶여서 손도 댈 수 없는 돈이었어요. 11억 4천만 달러면 태국이 딱 2주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라 곳간이 사실상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정부 안에서 10명도 안 됐습니다. 라이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프랑스 칼럼니스트도 펜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 호텔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텅 빈 금고를 앞에 두고 금고가 가득 찼다고 믿으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는 알면서도 미루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진실을 마주하는 그 고통이 무서워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결국 그해 여름, 태국은 두 손을 들고 환율 고정을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바트화는 끝없이 추락했어요. 25바트였던 환율이 반년 만에 56바트까지 갔습니다.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빚을 달러로 졌던 태국 기업들은 갚아야 할 빚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됐고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IMF에 가서 172억 달러를 빌렸어요. 이게 태국이 내린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텅 빈 금고를 부여잡고 끝까지 버틴 선택이요. 회의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베버 교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필리 차관보, 한국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같은 폭풍 속에서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베버 교수. 며칠 뒤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가 흥 하고 작게 웃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태국보다 더 처참할 거다. 재벌은 빚더미고 정치는 엉망이고 거리엔 시위대가 넘칠 거다. 어쩌면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 혼란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 보고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거봐라, 한국은 끝났다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아침이었어요.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는데 어느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까? 은행이 망할까 봐 돈을 빼는 건가요? 뱅크런이라고 생각한 거죠. 위기에 빠진 나라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니까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기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금을 내러 온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 감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손에는 작은 봉투며 손수건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한 노인은 빛바랜 결혼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50년을 끼고 있었을 그 반지를요. 한 젊은 부부는 서로의 결혼반지를 함께 빼서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은 채 손바닥만 한 금부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한국에선 아기 첫 생일에 금반지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더군요. 돌반지라고요. 그 어머니는 아기의 첫 생일 선물을 나라를 구하겠다고 들고 나온 겁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요. 왜 이걸 내놓으시는 겁니까? 정부가 시킨 겁니까?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보태면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아기를 추스르며 다시 줄을 섰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달 동안 약 350만 명의 한국인이 자기 집에 금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운동선수의 메달, 집안 대대로 내려온 폐물까지요. 그렇게 모인 금이 약 227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억 달러였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스스로 제 발로 줄을 선 겁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줄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방콕에서 본 것과 서울에서 본 것. 그 두 장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태국은 텅 빈 금고를 가득 찼다고 믿으며 진실을 밀었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제 손으로 금고를 채웠어요. 한쪽은 고통을 숨겼고 한쪽은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비웃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태국에서 온 솜차이 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필리 차관보. 저는 그 시절 태국 재무부에서 일했습니다. 젊은 사무관이었죠. 저도 그 텅 빈 금고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우리가 운이 없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소로스 탓이라고, 외부 충격 탓이라고요. 그런데 방금 당신이 말한 서울의 그 줄 이야기를 들으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줄이 없었어요.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베버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이언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프랑스 칼럼니스트는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처음엔 한 명, 베버뿐이었던 제 편이 어느새 서너스로 늘어 있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끝에서 타카하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핀리, 눈물 나는 일화 하나로 30년의 경제사를 설명할 순 없습니다. 금붙이 좀 모았다고 나라가 살아납니까? 그 금 227톤은 한국 전체 외채에 비하면 3발의 피였어요. 감상은 그만하고 경제학으로 돌아오시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타카하시 박사. 그 금이 한국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 금을 들고 나온 마음이 한국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숫자 4개를 적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태국이 위기 이후 30년 동안 내린 선택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면 5배의 격차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회의장이 집중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환율입니다. 고통이 무서워서 끝까지 미뤘죠. 진작 환율을 풀었으면 충격이 훨씬 덜했을 텐데 텅 빈 금고를 부여잡고 버티다가 더 크게 무너졌어요. 저는 보드에 정치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입니다. 태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나라인지 숫자로 보면 충격적이에요. 절대 왕정이 끝난 이후로 태국에서 군부가 성공시킨 쿠데타가 무려 13번입니다. 90년 동안 13번이면 평균 7년에 한 번씩 군대가 탱크를 몰고 나와 정부를 갈아엎었다는 뜻이에요. 장하오 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7년에 한 번이요? 그렇습니다. 장 박사.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권이 그렇게 자주, 그것도 폭력적으로 바뀌면 앞 정부가 짜놓은 장기 계획이 전부 백지가 됩니다. 새 권력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전 정책을 갈아엎으니까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10년, 20년을 한 방향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열매를 맺는데 태국은 7년마다 방향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어떤 기업이 이런 나라에서 마음 놓고 30년짜리 연구 개발에 돈을 걸겠습니까? 쿠데타가 터질 때마다 외국 자본은 짐을 싸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보드에 3번째를 적었어요. 포퓰리즘. 3번째는 포퓰리즘입니다.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나라 곳간을 직접 헐기 시작했어요. 한 포퓰리즘 정권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시장 가격보다 거의 50%나 비싸게, 그것도 무제한으로 다 사주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농민 입장에선 꿈 같은 정책이죠. 당연히 표가 쏟아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이언이 물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부가 시세보다 비싸게 쌀을 사들이면
그 쌀을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비싸게 산 걸 싸게 팔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 창고에는 팔지 못한 쌀이 1천만 톤 넘게 쌓여서 썩어 나갔습니다. 이 정책으로 날린 돈이 처음엔 80억 달러쯤으로 추산됐는데 나중에 회계를 정리해 보니 그 2배가 훌쩍 넘는 손실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태국은 원래 세계 1위 쌀 수출국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태국 쌀이 국제시장에서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러자 바이어들이 더 싼 인도와 베트남 쌀로 돌아섰고 태국은 세계 1위 쌀 수출국 타이틀을 그 자리에서 빼앗겼어요. 농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태국 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산업을 판 거예요. 회의장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보드에 적었어요. 조립. 네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함정. 중진국 함정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가 중간쯤 사는 나라까지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 돌리고 물건 만들어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계단, 그 한 칸을 못 넘고 수십 년을 제자리에서 맴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태국이 딱 그 함정에 빠졌어요. 저는 도요타와 혼다를 언급했습니다. 태국은 지금도 동남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 기지예요. 잘 나갈 땐 1년에 자동차를 200만 대 가까이 찍어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죠. 그런데 그 수백만 대 중에 태국 자기 브랜드 자동차가 몇 대일까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사실상 0대입니다. 전부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 회사 차를 태국 공장에서 조립만 해주는 거예요. 30년 전에 일본 공장이 들어와서 조립하던 그 구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겁니다. 알맹이인 엔진 설계나 핵심 기술은 다 일본이 가져가고 태국엔 조립 임금만 떨어져요. 거기다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GDP의 90%에 육박합니다. 빚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도 이자 갚느라 소비를 못해요. 내수가 죽고 경제가 안 도는 악순환이죠. 게다가 태국은 선진국 문턱도 못 넘은 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태국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먼저 늙어버린 나라. 저는 보드 앞에서 돌아서서 회의장을 마주봤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선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환율도 정치도 포퓰리즘도 조립 경제도 전부 다 고통스러운 개혁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룬 선택이었습니다. 환율을 진작 풀었으면 충격이 덜했을 텐데 그 고통이 무서워서 미뤘어요.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누군가 양보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다들 미뤘죠. 산업을 고도화하려면 편한 조립을 포기하고 어려운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고통이 필요한데 그것도 미뤘습니다. 표를 포기하는 고통이 싫어서 현금을 뿌렸고요. 태국은 매 순간 오늘의 편안함을 택하고 내일의 개혁을 미뤘던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그 고통을 지금 당장 삼켰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미루지 않고 한 번에 치른 거예요. 한국은 IMF에서 빌린 돈을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단 3년 9개월 만에 전액 갚고 졸업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반도체와 IT로 산업을 통째로 갈아탔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라이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네요. 장하오 박사도 자료를 덮고 팔짱을 풀었습니다. 7, 8명이 이제 제 편으로 돌아서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 타카하시만 빼고요. 타카하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보다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작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핀리. 과거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30년 전에 한국이 고통을 삼켰다. 인정하죠.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미래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세요.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늙어가는 나라, 빚에 짓눌린 나라. 한국이 태국을 비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국이야말로 10년 뒤
두 번째 태국이 될 나라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을 칭송하는 건 가라앉는 배를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몇몇이 다시 술렁였어요. 타카하시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핀리, 당신이 자꾸 일본 공장 얘기를 하는데 그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태국에 공장을 세운 게 누굽니까? 우리 일본입니다. 결국 아시아 경제를 일으킨 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었어요. 한국이든 태국이든 다 우리 일본을 보고 따라 배운 후발주자들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제자가 스승을 추월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그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타카하시 박사,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셨군요. 추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가계부채와 저출산, 한국의 약점, 맞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년 전 한국과 태국이 똑같이 무너졌을 때 누구도 한국이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도요. 그런데 한국은 살아났습니다. 약점을 안고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약점이 있다는 것과 그 약점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30년 전 당신은 한국의 약점만 보고 회복 불가능이라고 단언했죠. 그리고 30년 동안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타카하시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추월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저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게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건 동화가 아니라 통계청 자료입니다. 한때 한국을 가르치던 일본을 한국은 1인당 소득에서 이미 추월했어요. 그것도 몇 해 전에요. 박사님, 나라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타카하시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그건 환율 효과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착시예요. 환율 효과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에도 운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착시라고 하시는군요. 박사님, 한국이 잘 되는 모든 순간마다 새로운 핑계를 찾으시는데 그 핑계가 30년째 쌓이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운, 반도체, 환율, 착시. 그게 30년이면 그건 더 이상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베버 교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핀리 차관보의 말이 맞습니다. 핑계가 30년이면 그건 패턴이 아니라 실력이죠. 장하오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율 효과를 감안해도 추월은 추월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타카하시 박사. 이제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15명 중 10명이 넘는 사람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를 비웃던 그 방이 이제는 타카하시 한 사람을 향해 의아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의 손이 금시계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가 가르치던 방이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30년 전에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한때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타카하시를 완전히 짓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은 끝까지 보여줘야 했어요. 저는 좌장인 하트웰 교수를 봤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증거를 달라고 하셨죠. 여기까지가 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30년 동안 제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문서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왜 그토록 완벽하게 틀렸는지 그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겁니다. 하트웰 교수가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으로 손을 뻗었어요. 회의장의 15명이 숨을 죽이고 그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닳고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대회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제 책상 가장 깊은 서랍, 자물쇠가 달린 칸에 넣어두고 가끔 혼자 꺼내보며 부끄러워하던 물건입니다. 이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인 국제자문단이 만든 문서예요. 여기 계신 타카하시 박사도 그리고 저도 그 자문단의 일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타카하시의 눈이 그 봉투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미세하게 가셨어요.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던 8나라 중 어느 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올라설지 순위를 매기는 거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 나라들의 미래의 등수를 매겼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안에서 빛바랜 종이를 꺼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1위는 태국이었습니다. 제가 읽었어요. 평가는 이렇습니다.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 중. 일본 자본의 최대 수혜국. 차세대 일본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 회의장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어요. 그리고 8위, 그러니까 꼴찌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제 입을 바라봤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또렷이 울렸어요. 대한민국 투자 부적격, 재벌 중심의 봉건적 경제 구조, 만성적 정치 불안. 위기가 닥치면 8나라 중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라앉을 것이며 회복에는 한 세대 이상이 걸릴 것이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꼴찌로 매겼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꼴찌가 1등이 됐고 우리가 차세대 일본이라 불렀던 1등은 아시아의 병자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정확히 정반대로 틀린 겁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라이언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프랑스 칼럼니스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때 베버 교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필리 차관보, 그 한국 평가 부분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문단 안에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카하시를 바라봤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제 시선을 따라 타카하시에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 평가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자문단에서 동아시아를 가장 잘 안다고 인정받던 한 사람이 직접 썼습니다. 문서맨 아래 그 사람의 서명이 있어요. 친필로요. 저는 종이의 마지막 줄을 들어보였습니다. 빛바랜 잉크로 적힌 서명이 보였어요. 타카하시 켄지.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타카하시를 봤어요. 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금시계를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그렇게 봤어요. 정보가 부족했고 한국은 정말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예측은 누구나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타카하시 박사.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측은 누구나 틀릴 수 있죠. 저도 틀렸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틀렸다고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서 30년을 후회하며 살았다고요. 저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오늘 이 방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착실하고, 곧 무너질 거라고. 그 30년 전의 오판을 지금까지도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틀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려요. 하지만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핑계만 대는 것,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타카하시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는 반박할 말을 찾는 듯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엔 더 이상 그의 편이 없었어요. 좌장인 하트웰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백발의 노학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타카하시 박사, 저는 평생 수십 개 나라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 틀리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태국이 30년간 빠져나오지 못한 함정도 결국 그거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하고 바꾸는 대신 핑계를 대며 미룬 것. 박사님은 지금 그 함정에 빠진 한 나라의 축소판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의장에 누군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카하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 거만하던 자세가 한순간에 늙고
지친 노인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빛바랜 서명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그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30년 전 나는 한국을 꼴찌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내 평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핀리, 당신 말이 맞아요. 핑계가 30년이면 그건 더 이상 핑계가 아니죠. 한국은 우리가 틀렸다는 걸 30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 금시계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국을 깎아내리던 한 권위자가 마침내 두 손을 든 순간이었어요. 라이언이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장하오 박사는 팔짱을 풀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베버 교수는 노트를 덮었어요. 15명 전부가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곧 조용하던 솜차이 박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솜차이 박사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어요.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주눅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를 담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필리 차관보. 처음에 저는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국이 비웃음당하는 것 같아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비웃은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30년 동안 외면해 온 거울을 들이민 겁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제 나라 태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부지런하고 따뜻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결코 게으르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매 순간 더 쉬운 길을 택했어요. 고통스러운 개혁을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미뤘죠. 그리고 그 미룬 고통이 30년이라는 이자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늘 저는 한국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게서 그리고 필리 차관보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틀렸으면 인정하고 고통스러우면 지금 삼키라는 것을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방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30년이 헛되지 않도록요. 솜차이 박사가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주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장에서 누군가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마리나베이의 불빛이 검은 물 위에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십니까? 같은 날, IMF의 문을 두드린 두 나라가 왜 한쪽은 3년 9개월 만에 졸업했고 다른 한쪽은 30년째 갇혀 있는가? 운인가? 재능인가? 자원인가?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둘을 가른 건 운도, 재능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는 같은 명단에 있었고 같은 위기를 맞았어요. 오히려 출발선에선 태국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둘을 가른 건 단 하나였어요. 닥친 고통을 오늘 삼킬 것인가, 아니면 내일로 미룰 것인가. 딱 그 하나였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잘 나가던 한국에도 왔고 차세대 일본이라 불리던 태국에도 똑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건 위기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닙니다. 위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개혁을 지금 할 것이냐, 나중으로 미룰 것이냐. 그 선택이 모든 걸 갈랐습니다. 저는 30년 전 서울의 그 은행 앞줄을 떠올렸어요. 결혼 반지를, 돌반지를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을요. 태국은 텅 빈 금고를 앞에 두고 가득 찼다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제 손으로 금고를 채웠어요. 미룬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리처럼 이자가 붙을 뿐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그 이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기로 불어나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5분의 1이 된 건 30년치 미룸의 이자였던 겁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부끄러운 문서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한때 한국을 회복 불가능하다고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 서명이 부끄러워 3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 나니 비로소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장 깊은 바닥에서도 고통을 정직하게 끌어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한국을 꼴찌로 매겼습니다. 오늘 저는 그 꼴찌가 어떻게 1등이 됐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어려운 결정이 있다면 한국의 그 줄을 그리고 태국의 30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룬 개혁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자를 받으러 돌아오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의 회의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창밖엔 또 하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어쩐지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때 한국을 꼴찌로 평가했던 미국 전직 재무부 차관보가 30년 만에 털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같은 날 무너진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건 닥친 고통을 오늘 삼키느냐, 내일로 미루느냐, 그 하나였습니다. 외환위기 그 시절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